제 주제 함께 짚어볼 전문가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뉴스특급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작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대 목동병원 영아 실명 사고까지 있었군요. 이 얘기는 저희가 이대 목동병원의 과실 얘기와 함께 잠시 뒤에 짚어보기라고요. 먼저 오늘 현장부터 다녀와야 할 것 같습니다. 이대 목동병원에서 사망한 신생아 4명의 장례식이 오늘 새벽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또 사망한 신생아 3명에게선 같은 세균이 검출돼 유전자 분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훈우 기자. 네, 이화여대 목동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오전 6시쯤부터 숨진 4명의 신생아들 발인이 차례로 진행돼 조금 전 마무리됐습니다. 신생아들이라 따로 빈손은 차리지 않고 바로 장지로 향했습니다. 부모들은 자식들의 발인을 지켜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고 미리 준비해둔 옷을 수의 대신 입히기도 했습니다. 보건당국의 조사엔 한층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숨진 신생아 4명 중 혈액 배양 검사를 한 3명에게서 같은 세균이 검출된 겁니다. 시트로박터 푸른디라는 균으로 면역 저하자에게 감염을 유발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병원 내에서 감염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성인의 장내에 있는 세균이기 때문에 당시 신생아 중환자실에 출입한 의료진의 대변 검사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같은 경로로 감염됐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유전자 분석 중인데 오늘 중으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검출된 균은 항생제 내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병원의 항생제 남용이 세균의 내성을 띄워 신생아들을 숨지게 했을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국가수는 사망 원인을 세균 감염만으로 특정짓기는 아직 이르다는 소견을 밝혔습니다. 또 신생아의 최종 사연이 확인되기까지는 한 달 정도가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이화여대 목동병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 다녀왔습니다. 들으셨던 것처럼 오늘 조금 전에 신생아 4명에 대한 장례식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김복준 교수님. 예. 차례로 발인이 진행됩니다. 예, 이상하게 이제 이거 오전 6시 30분부터 조금 전까지 이제 내 아이에 대한 그 발인이 끝났는데요. 예. 역순으로 진행이 됐네요. 지금 보니까 6시 30분에 이제 발인이 시작된 아이가 이제 가장 마지막에 사망했던 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08시 30분, 05분경에 그때 이제 세 번째 아이, 사망한 아이, 그리고 이제 10시 25분에 이제 두 번째 사망한 아이,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맨 마지막 첫 번째 이 사망한 아이가 역순으로 이렇게 이 발인이 진행됐습니다. 예, 백 변호사님 앞선 리포트에서도 확인하셨지만 정말 안타까운 게 신생아다 보니까 따로 빈소조차 마련되지 않았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사실 아이가 사망을 하면 부모 가슴에 문다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저 빈소 분위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의 부모님들은 굉장히 좀 오열하고 힘들어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퇴원을 앞둔 환우도 있었거든요. 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수의를 보통 입히는데 수의가 아니라 이제 퇴원하면 입히려고 이제 미리 준비했던 그 아이의 옷을 입혀서 또 저런 상황이 됐는데 사실 저도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미스테리하다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런 일이 더 이상 이제 발생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방식으로든지 철저하게 조사 그리고 검증을 거쳐서 이번 일이 왜 일어났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노력을 분명히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화면 잠깐 보시면 저렇게 작은 곳에 시신이 같이 연구처에 가는 모습을 보는 저 부모의 마음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저희는 이제 짚어볼 걸 짚어봐야죠. 이승남 교수님 어제부터 저희와 함께 하고 계신데 질병관리본부가 밝힌 단초, 그러니까 아주 일단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시트로박터 푸른디균이라고 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까지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균이죠. 그러니까 어저께 얘기했던 그런 음성균 중에 하나인데 그 대장균도 그런 음성균이 있잖아요. 그런 약간 비슷한 사춘이에요. 근데 시트로박터균이라는 자체는 이 자체는 우리 성인 장 속에도 살고 물이나 토양, 음식에 다 있는 균이에요. 문제는 뭐냐? 얘가 성인한테나 보통 사람은 괜찮은데 면역이 떨어지거나 신생아나 미숙한테 들어갈 경우에는 걔네들한테는 치명적인 병을 일으키기 때문에 바로 호흡기 감염, 요로 감염,
폐혈증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균은 일반 사람 문제가 아니지만은 면역이 떨어지거나 미숙한테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이 교수님 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혈액 속에서 해당 균이 발견이 된 네. 거잖아요. 조심스럽긴 하지만 저희가 그러면 세균 감염에 의한 폐혈증이다, 사망 원인을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걸까요? 볼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 80분 동안에 4명이 같이 사망했잖아요. 예. 이런 경우가 굉장히 지극히 드물어요. 근데 한 가지 문제는 뭐냐? 우리 아까 시프로박터균 같은 경우에는 항생제를 많이 쓰는 이제 병원에 항생제를 많이 쓰잖아요. 이 균이 거기서 있으면서 걔가 자꾸 내성이 생기는 거예요. 내성균이 생기면 얘가 점점 세지는 균이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균이 신장한테 들어가면은 치명적인 폐혈증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예. 문제는 뭐냐? 어저께인가 그 카테타 문제가 나왔었는데 그 문제는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우리가 아이들이 혈관이 팔이 가늘잖아요. 잠시만요. 예. 교수님, 저희 이제 그 시청자 여러분과 같이 조금 더 집중해서 보기 위해서 그 들고 계신 분을 저 카메라에 좀 더 한번 밀착해서 보여주시겠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아이들은 혈관이 가늘기 때문에 여기다 팔에다 못 놔요. 아하. 그래서 여기 심장이 있는데 바로 위쪽에 이쪽에다 여기 꽂아가지고 이쪽 정맥으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예. 이 굵은 혈관에다. 그러니까 이걸 다 정맥에다 꽂아놓은 다음에 여기다 카테타를 연결해가지고 그다음에 안 쓸 때는 이렇게 막아놓고 쓸 때는 이걸 열어가지고 여기다 주사를 놔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 간호사나 누가 어떤 그 수액이 오염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애들한테 주사를 놓고 또 들어가고 그 놓은 주사를 가지고 또 옆에다가 만약 그 손으로 만졌으면은 옆에인데 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동시에 4명이 다 감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3명까지 있었으면 3명. 그러니까 수액이나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그 다룬 사람의 손이라든지 장갑에 그런 균이 있었으면 동시다발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교수님의 추측에 따르면 이 발견된 혈액에서 발견된 해당 균이 이렇게 수액을 투여하는 과정에서 외부 감염이 됐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고서는 3명이 동시에 시프로박터균이 들어갈 확률이 별로 없습니다. 예. 그래서 수액제나 아니면 간호사가 뭘 하는 조중에 그 조작할 때 그런 손이라든지 장갑에서 오염돼서 3명한테 동시에 들어가서 가능성이 굉장히 큰 이게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들어주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게 예를 들면 수도꼭지잖아요. 그죠? 그렇죠. 물을 틀고 네. 잠그고 하는. 예. 그러면 상수원, 그러니까 그냥 수돗물 자체가 오염돼서 들어오면 그렇죠. 저 자체가 오염이 다 된 거고. 그렇죠. 그럼 결론적으로 지금 이 신생아 4명이 갑자기 숨진 이유는 병원의 감염관리부실, 그러니까 이 세균관리 부실이 가장 큰 거네요. 그러니까 직접 사례는 나중에 봐야 되겠지만은 예. 일단 시프로박터균이 나왔기 때문에 이 아이들 3명은 폐혈증 가능성이 있는 거죠. 왜? 동시에 각자의 감염이 될 수가 없거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은 그 구역에서 이렇게 한 군데 넷이 있었잖아요. 그 넷만 했기 때문에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넷만 담당하는 간호사가 만약 한 사람이었으면은 더욱더 그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왜? 그 사람이 같이 만졌기 때문에. 예, 지금 김 교수님 사실 광수대에서는 이대 목동병원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 해당 의료기구들을 모두 압수수색해서 뭐 압수해서 세균 검사를 한다 저희가 이렇게 보면 되는 아마 광수대에서 이제 의료 전담팀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제 그 지식은 있어요.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아마 제일 먼저 수사에 착수해 가지고 그 현장의 CCTV를 확보하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용됐던 저런 그 장비, 의료기기는 제일 먼저 압수해 가지고 보관 조치하는 게 우선될 것입니다. 아마 광역수사대에서요? 했을 겁니다. 예, 예. 광역수사대입니다. 서울청. 예. 알겠습니다. 뭐 지금 보니까 병원의 위생관리 부분이 계속 도마 위에 오를 수밖에 없는데요. 아직 사인조차 정확히 밝히지 못한 신생아들 보셨던 것처럼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유족들의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민족에 대한 배려는 하나도 없었고 그냥 자기들 뭐 종묘계가 바빴다. 사람이 죽었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없어요. 그건 뭐 해줘서 아이들이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문제예요. 뭐 영화는 관 자체는 뭐 그것도 뭐 자기 애기 옷 입혔다고 그러더만 준비했던 옷 재혼하면 입을 그렇죠. 다 식생생활까지 다 했는데. 유가족들의 울분을 뭐 저희가 어떻게 가늠하겠습니까? 이승남 교수님. 이제 대략적으로 아직 뭐 한 달 정도의 명확한 사인이 밝혀지려면 뭐 한 달 넘게 걸린다고 하지만 대략적으로 그렇게 수액이나 약물 혹은 뭐 위생 관리가 부족했다면 대부분의 병원이 이러진 않을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특정해서
이런 문제가 불거졌다고 보세요? 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은 이제 옆에서 도와주는 간호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너무 모자랄 경우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안전 불감증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꾸 똑같은 일을 하다 보면은 대충 좀 신경을 덜 쓰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바로 그 두 가지가 되게 되면은 두 개가 겹치게 되면은 바로 큰 사고가 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때 메르스 때도 크게 났었는데도 불구하고 원래 이게 그 중환자실이나 이런 데는요 균을 갖다가 이렇게 세정해서 소독해주는 그런 적외선 저 소독기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여기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뭐 다른 병원 또 알아봤지 모르겠지만은 잠깐만 1분만 해도 죽여버리는 그런 게 있어요. 소독기가. 예. 그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걸 설치 안 하게 되면은 바로 공기 중이라든지 다른 데 있는 균이 돌아다니면서 또 감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잠시만요. 그러니까 인력 부족의 문제도 있고 네. 안전 불감증 그런 기기가 있는데도 사용을 안 하거나 구입도 안 하는. 구입을 안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바로 예. 그런 게 겹치게 되면은 이런 일이 계속 또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 백 변호사님 이런 의견이 힘을 받는 이유가 이대 목동병원에 대한 증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뭐 인큐베이터 옆에 바퀴벌레가 있었다라는 얘기까지 들리고 있어요. 사실 이 부분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뭐 미수가가 있는 사실 미수가들은 굉장히 중증 환자 아닙니까? 예. 제일 중요한 게 그곳의 위생 상태일 텐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큐베이터 옆에서 바퀴벌레가 발견이 됐는데 그냥 휴지 두루마리 휴지를 2번 감아서 이렇게 자면서 이 바퀴벌레 하는 그런 방역하는 곳 있잖아요. 그 세스코라고 세스코 불러야겠다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바퀴벌레를 잡았던 걸 본 적이 있다라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거. 그렇죠. 그러니까 증언만 그거에서 보면요. 바퀴벌레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지금 굉장히 충격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또 하나는 이제 보통 보면 바깥에서 이제 요즘에 이렇게 눈 많이 오면 눈 맞은 신발 그대로 신고 들어가고 휴대폰 사용 제지도 없고 보통 이제 들어가기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독을 하든 뭐 알코올 소독을 하든 뭔가를 해야 될 텐데 예. 전혀 소독도 없이 그냥 들어가서 이제 환자 가족들이 본인들이 찝찝해서 알코올로 소독을 하고 들어갔다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라면 사실상 이대 목동병원에서 위생 관리는 거의 사실상 없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 수준이 아니라 좀 충격적이네요. 예. 일단 저 얘기는 이대 목동병원을 내원했던 환자들의 주장입니다. 뭐 바퀴벌레도 나왔다, 예. 출입 통제 없다. 이건 뭐 백 변호사의 말씀처럼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을 해야 되지만 다만 이승남 교수님 이게 말이 되는지요? 그러니까 만약 저게 사실이라면은 바퀴벌레는 들어올 수도 있어요. 너무 조그마니까. 하지만 우리가 중환자실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가냐? 원래 옷에다가 그 가운 같은 걸 입고 신발에도 다 쓰고 들어갑니다. 신발 안에 더럽지 않게. 근데 그냥 저런 식으로 들어갔다는 거는 균덩어리 그냥 통째로 갖고 들어간 거랑 똑같은 얘기죠. 그 중환자실에 있는 아이들이나 신생아한테 전부 다 균 덩어리 갖다 나눠주는 거랑 똑같은 건데 저거는 솔직히 전 믿고 싶지 않지만 만약 저랬다면은 병원에 큰 질병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다른 곳도 아니고 중환자실 그리고 신생아. 원래 중환자실은 일반 사람들이 저 친지들이 면회할 때도 다 한 명밖에 못 들어가는데 중환자실 아닙니까? 한 명만 못 들어가는 뿐만 아니라 시간을 정해놔요. 어느 시간에만 들어가고 딴 시간에는 못 들어가야지만 그 관리가 되기 때문에 예. 그만큼 중요한 데인데 저렇게 했다는 건 진짜 저건 병원은 중환자실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일반 병동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예, 이 교수님 뭐 위생 관리도 심각하지만 사실 저희가 좁혀보니까 뭐 수액 오염의 가능성도 있고 세균 감염 네. 가능성도 있잖아요. 굉장히 기초적인 부분 아닐까요? 중환자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저희가 이걸 의료가실 중에서도 너무 기본적인 의료가실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 수액 감염이 그렇다면은 종정이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처음에 만드는 공장. 거기서 만들 때 잘못된 경우도 있고 저번에 벌레 한 번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 병원에 와서 거기서 약을 섞는 중에 거기서 감염될 가능성. 세 번째는 뭐냐? 옮기면서 감염될 가능성. 이 3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셋 중에서 어느 게 확실한지를 갖다 알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어디가 단초이게 제일 그렇죠. 예. 그런데 저는 조금 지금까지 이승남 교수님의 말은 다 이해되는데 이해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제 국가수 소견 얘기에서 유관상이 사망한 신생아의 소장과 대장이 부풀러 올라 있었지만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신생아들의 소장과 대장이 부풀러 있었다는 건데 이건 어떤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신생아 소장과 대장이 부풀러는 건요. 궤양성 우리가 이게 장염, 괴사성 장염이라고 있어요. 이게 균이 들어가서 우리 몸속에서 갑자기 면역이 떨어진 애들은 거기 장 점막이 파괴돼 가지고서 거기가 괴사가 되면 그거로 장이 확 부풀어 오릅니다. 예. 우리 왜
빵 할 때 발효시키면 어떻게 되죠? 발효할 때 빵 부풀듯이 우리 세균 장도 이렇게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하는 이스트 가능성이 있고. 넣듯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균 때문에 그럴 수가 예. 있고 또 한 가지 뭐냐 이 아이들 아까 할 때 CPR이라고 심폐소생술 하잖아요. 심폐소생술 할 때 그것으로 인해서 장이 눌리거나 그래서 그것으로 부어오를 수가 있어요. 왜 장에 출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확실한 거 봐야지 합니다. 그러면 소장과 대장이 부풀어 오는 거는 이제 수액과 선후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죠? 그러니까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궤양성 장염이 먼저 왔을 경우에는 개 때문에 그런 거고 예. 수액이 들어가서 만약에 폐혈증을 일으켰으면 그것 때문에 생길 수가 있는 거고 한 가지는 CPR이라고 했잖아요. 심폐소생할 때 눌려서 혈관이 터져서 올 경우는 그건 세 번째죠. 예. 세 가지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예, 이 교수님 지금 뭐 세균 감염, 수액 오염 여러 가지 얘기가 네. 나오고 있는데 또 한 가지 나오는 얘기가 모유 수유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 상한 모유를 먹였다 이런 증언들도 쏟아지고 있어요. 근데 그 상한 모유라는 말이 왜 나오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모유는 어머니가 그 유방에 염증이 없거나 그 젖꼭지에 유두에 염증이 없는 경우에는 아주 건강한 겁니다. 그렇죠. 그만큼 깨끗한 게 없을 수가 없어요. 그걸 갖다 아이가 그 하나가 튼튼한 애가 걔 하나가 그 전날 먹었다고 그러거든요. 빨아가지고. 근데 그거가 그냥 다른 원인 없이 그냥 모유수 감수성이 있다. 이건 좀 말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아니면은 어머니가 어떤 특정한 약을 먹어서 그것 때문에 그 약이 모유 성분에 들어가서 애한테 들어갔을 경우가 있는데 근데 그럴 경우는 내 아이가 다 먹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만 먹었다. 그럼 걔만 잘못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또 내 아이가 다 먹었는지 또 어머니들이 모유에 문제가 있었는지 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제 뭐 다른 산모분들도 있고 신생아를 키우는 분들이 이제 저 유족들이 주장하는 이제 얼린 모유에 대해서 저게 문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뭐 냉장고에 제대로 뒀느냐 안 뒀느냐에 따라서 이건 모유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면 모유를 얼린 건 좀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질문들을 하는 분들이 참 많아서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모든 거라는 게 마찬가지예요. 모든 음식물이라는 게 냉장고에 넣어갖고 안심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냉장고 안에서 자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얼린 모유가 녹을 때도 거기 세균이 먼저 들어가 있으면 확 녹을 때 그때 세균이 확 자라요. 어느 정도 바라느냐, 대장균 같은 경우는요 1분 동안에 10만 매가 자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얼린 모유를 갖다 녹일 때 너무 갑자기 녹이면서 균이 들어가면 감염이 되게 되면은 또 세균이 많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예, 이 교수님 지금 이제 세균 감염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저희가 좀 더 우려해야 될 점이 그 나머지 12명의 신생아들이 전원을 하거나 퇴원을 했잖아요. 네. 더 넓게 확장을 해보면 이대 목동병원의 중환자실에 계신 환자분들 계시잖아요. 네. 이런 세균 감염의 위험성이 노출돼 있다. 저희가 이렇게 좀 우려를 해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문제가 다른 거가 그 아이들 지금 딴 병원 갔잖아요. 그렇죠. 걔네들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걔네들이 세균 감염이 돼 있으면 또 옆에 있는 애들한테 면역력이 떨어져 있으니까. 하지만 이대 목동병원 자체의 어른들 같은 경우는 이런 세균에는 좀 취약하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 안심해도 되지만은 다른 병원에 간 아이들이 만약에 중환자실에 가 있다 그러면 걔네들한테 똑같은 균을 또 옮겨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메르스 같이. 예. 그래서 신생아들 중심으로.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예. 그러면 지금까지 교수님이 뭐 오늘 국가수의 수사 결과와 함께 여러 가지 질병관리본부의 발표 다 종합을 해보면 일단 병원 측의 위생 관리가 엉망이고 그런 뭐 수액이라든지 어떤 세균 감염 가능성이 가장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되겠네요. 복합적일 수가 있어요. 하나는 그런 세균 감염성, 하나는 제가 보기에 또 우려한 건 뭐냐면 약물 투여가 잘못될 가능성. 그 두 가지가 있어야지만 동시다발적으로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비교해가지고 아마 한 달 뒤에 나와야지 정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는 가닥이 잡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저희가 성급히 얘기하기는 이르고요. 그런데 예. 키워드 한번 보십시오. 백성원 변호사님. 작년에 이대 목동병원에서 어린아이 실명 사고가 있었다는데 어떤 사건이었는지. 이제 그 당시 이제 미숙아로 태어난 그 최군 관련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소아청소년과에서 진료를 했는데 이제 부모님이 이 최군이 본인 눈을 잘 마주치지 못한다. 보통 아이가 엄마나 아빠하고 이렇게 아이 컨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눈을 계속 마주치지 못한다라는 증상을 수차례 호소했는데 이제 이대 목동병원에서 이제 안저 검사를 하지 않아서 그 당시에 이 검사를 제때 했더라면 실명하지 않을 수도 있었던 상황인데 검사를 하지 않아서 이제 왼쪽 눈은 완벽하게 실명을 했고요. 예. 오른쪽 눈도 사실상 거의 실명을 한 상황이 돼서 결국 이제 이 부분 가지고 나중에 의료과실 문제로 이제 법정까지 가게 된 사건이었는데 예. 결국 이 당시에 이제 의료과실을 이제 제때 안저 검사를 하지 않았다라는 의료과실 인정을 해서 법원이 50%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아까 뭐 홍수연 앵커가 광역수사대에
압수수색 얘기도 했지만 경찰이 지금 뭐 1시 30분 좀 지나서인가요? 신생아 사망 관련해서 이대 목동병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네.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네요. 김복준. 네, 일단은 이제 뭐 과학적인 수사는 이제 국과수에서 할 거고요. 아마 광역수사대에서는 이제 차트라든지 당시에 참여했던 의료진, 그들의 어떤 행동 반경, 그다음에 거기에 환경 이런 걸 이제 아마 종합적으로 아마 증거 확보하는 차원에서 압수수색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예, 의 교수님 말씀처럼 증거 확보 차원에서 압수수색을 들어갔다면 당시 사용된 수액이나 의료기기에 묻어있는 세균 등을 지금에 와서 검출할 수 있을지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그거를 아마 그때 보관을 안 했으면은 되게 쓰고 나서 우리가 폐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 폐기물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단 이제 그 약을 썼던 거, 그다음에 진료 시간에서 뭐가 있었나 이런 거 기록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유추해서 한 사람이 관여를 했는지 두 사람이 관여했는지 거기에 그걸 알게 되면은 바로 그 어떤 상태인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찰이 조금 전에 이대 목동병원을 압수수색했다는 속보 저희 같이 짚어봤습니다. 다시 아까 좀 백소영 변호사님 얘기를 마무리가 잘 안 된 것 같아서 그 작년에 있었던 저 의료과실로 실명까지 갔던 저 사건. 그런데 저 배상 책임이 그 이대 목동병원의 50%밖에 안 됐다라는 것 때문에 또 논란이 있는데 이걸 좀 설명을 해주세요. 사실 통상적으로 이 과실 책임, 의료 과실 책임과 관련해서 100% 의료 과실 책임 인정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어쨌건 피해 아동이 계속 눈을 마주치지 못한다라고 호소를 하고 이쪽에서 해주지 않으면 뭐 다른 곳에 가서라도 뭔가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확인하지 않은 또 부모님의 과실도 어느 정도 재판부에서 인정을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100%가 아닌 50%의 이제 손해배상 책임만 인정이 된 건데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의료 과실과 관련해서 손해배상 책임 인정할 때 그러니까 과실 비율이 그렇게 높은 경우가 많지 않고요. 거기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의료 과실을 입증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예. 우린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여기 전문가님 계시셔서 저희도 지금 듣고 아 그렇구나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의료 과실 입증해야 되는 쪽이지 않습니까? 예. 그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도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도 분명히 좀 내재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소잃고 외양까지라도 고쳐야죠. 좀 뼈 아프게 반성하고 특히 저 이승남 교수님 좀 이 주제 정리를 해보면 글쎄 뭐 꼭 국한되는 이대 목동병을 저희가 특정하기보다는 물론 뭐 실명사고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거 정말 대대적으로 손봐야 되는 위생관리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재작년에 저기 메르스 할 때 제가 나왔었지만 예. 첫 번째는 뭐냐 너무 안전 불감증이 대학병원에 너무 심하세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세균을 갖다가 꼭 없애야 되는 중환자실이나 이런 신생아실 같은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그 적외선으로 세균을 없애는 거 있거든. 그게 많이 비싸진 않지만은 그런 거 구입해가지고서 미리미리 대처하고 세 번째는 뭐냐 인력을 갖다 할 때 시간 배분을 좀 잘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기 책임을 잘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면은 이런 일을 갖다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 자막에서처럼 이 사인이 수액과 약물 오염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저희 뉴스특급은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4명 사망 사건 한번 계속해서 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 게스트 이승남 교수와 백성 변호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런 말이 왜 나오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모유는 어머니가 그 유방에 염증이 없거나 그 젖꼭지에 유두에 염증이 없는 경우에는 아주 건강한 겁니다. 그만큼 깨끗한 게 없을 수가 없어요. 그걸 갖다 아이가 그 하나가 튼튼한 애가 걔 하나가 그 전날 먹었다고 그러거든요. 빨아가지고. 근데 그거가 그냥 다른 원인 없이 그냥 모유수 감수성이 있다. 이건 좀 말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아니면은 어머니가 어떤 특정한 약을 먹어서 그것 때문에 그 약이 모유 성분에 들어가서 애한테 들어갔을 경우가 있는데 근데 그럴 경우는 내 아이가 다 먹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만 먹었다. 그럼 걔만 잘못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또 내 아이가 다 먹었는지 또 어머니들이 모유에 문제가 있었는지 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제 뭐 다른 산모분들도 있고 신생아를 키우는 분들이 이제 저 유족들이 주장하는 이제 얼린 모유에 대해서 저게 문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뭐 냉장고에 제대로 뒀느냐 안 뒀느냐에 따라서 이건 모유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면 모유를 얼린 건 좀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질문들을 하는 분들이 참 많아서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모든 거라는 게 마찬가지예요. 모든 음식물이라는 게 냉장고에 넣는다고 안심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냉장고 안에서 자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얼린 모유가 녹을 때도 거기 세균이 먼저 들어가 있으면 확 녹을 때 그때 세균이 확 자라요. 어느 정도 발하느냐, 대장균 같은 경우는요, 1분 동안에 10만 매가 자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얼린 모유를 갖다 녹일 때 너무 갑자기 녹이면서 균이 들어가면 감염이 되게 되면은 또 세균이 많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예, 이 교수님 지금 이제 세균 감염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저희가 좀 더 우려해야 될 점이 그 나머지 12명의 신생아들이 전원을 하거나 퇴원을 했잖아요. 네. 더 넓게 확장을 해보면 이대 목동병원의 중환자실에 계신 환자분들 계시잖아요. 네. 이런 세균 감염의 위험성이 노출돼 있다. 저희가 이렇게 좀 우려를 해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문제가 다른 거가 그 아이들 지금 딴 병원 갔잖아요. 그렇죠. 걔네들은 문제가 될 수가 있어. 걔네들이 세균 감염이 돼 있으면 또 옆에 있는 애들한테 면역력이 떨어져 있으니까. 하지만 이대 목동병원 자체의 어른들 같은 경우는 이런 세균에는 좀 취약하지가 않기 때문에 예. 조금 안심해도 되지만은 다른 병원에 간 아이들이 만약에 중환자실에 가 있다 그러면 걔네들한테 똑같은 균을 또 옮겨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메르스 같이. 예. 그래서 신생아들 중심으로.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예. 그러면 지금까지 교수님이 뭐 오늘 국가수의 수사 결과와 함께 여러 가지 질병관리본부의 발표 다 종합을 해보면 일단 병원 측의 위생 관리가 엉망이고 그런 뭐 수액이라든지 어떤 세균 감염 가능성이 가장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되겠네요. 복합적일 수가 있어요. 하나는 그런 세균 감염성, 하나는 제가 보기에 또 우려한 건 뭐냐면 약물 투여가 잘못될 가능성. 그 두 가지가 있어야지만 동시다발적으로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비교해가지고 아마 한 달 뒤에 나와야지 정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는 가닥이 잡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저희가 성급히 얘기하기는 이르고요. 그런데 예. 키워드 한번 보십시오. 백성원 변호사님. 작년에 이대 목동병원에서 어린아이 실명 사고가 있었다는데 어떤 사건이었는지. 이제 그 당시 이제 미숙아로 태어난 그 최군 관련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소아청소년과에서 진료를 했는데 이제 부모님이 이 최군이 본인 눈을 잘 마주치지 못한다. 보통 아이가 엄마나 아빠하고 이렇게 아이 컨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눈을 계속 마주치지 못한다라는 증상을 수차례 호소했는데 이제 이대 목동병원에서 이제 안저 검사를 하지 않아서 그 당시에 이 검사를 제때 했더라면 실명하지 않을 수도 있었던 상황인데 검사를 하지 않아서 이제 왼쪽 눈은 완벽하게 실명을 했고요. 예. 오른쪽 눈도 사실상 거의 실명을 한 상황이 돼서 결국 이제 이 부분 가지고 나중에 의료과실 문제로 이제 법정까지 가게 된 사건이었는데 예. 결국 이 당시에 이제 의료과실을 이제 제때 안저 검사를 하지 않았다. 구역에서 이렇게 한 군데 넷이 있었잖아요. 그 넷만 했기 때문에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넷만 담당하는 간호사가 만약 한 사람이었으면은 더욱 더 그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왜? 그 사람이 같이 만졌기 때문에. 예, 지금 김 교수님 사실 광수대에서는 이대 목동병원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 해당 의료기구들을 모두 압수수색해서 뭐 압수해서 세균 검사를 한다. 저희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아마 광수대에서 이제 의료 전담팀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제 그 지식은 있어요.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아마 제일 먼저 수사에 착수해 가지고 그 현장의 CCTV를 확보하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용됐던 저런 그 장비, 의료기기는 제일 먼저 압수해 가지고 보관 조치하는 게 우선될 것입니다. 광역수사대에서요? 했을 겁니다. 예, 예. 광역수사대입니다. 서울청. 예. 알겠습니다. 뭐 지금 보니까 병원의 위생관리 부분이 계속 도마 위에 오를 수밖에 없는데요. 아직 사인조차 정확히 밝히지 못한 신생아들 보셨던 것처럼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유족들의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민족에 대한 배려는 하나도 없었고 그냥 자기들 뭐 종묘계가 바빴다. 사람이 죽었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없어요. 그건 뭐 해줘서 아이들이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문제예요. 뭐 영화는 반인데 뭐 그것도 뭐 자기 애기 옷 입혔다고 그러더만 준비했던 옷 퇴원하면 이불을 입히려고. 그렇죠. 다 숙제 생활까지 다 했는데. 유가족들의 울분을 뭐 저희가 어떻게 가늠하겠습니까? 이승남 교수님. 이제 대략적으로 아직 뭐 한 달 정도의 명확한 사인이 밝혀지려면 뭐 한 달 넘게 걸린다고 하지만 대략적으로 그렇게 수액이나 약물 혹은 뭐 위생 관리가 부족했다면 대부분의 병원이 이러진 않을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특정해서 이런 문제가 불거졌다고 보세요? 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은 이제 옆에서 도와주는 간호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너무 모자랄 경우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안전 불감증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꾸 똑같은 일을 하다 보면은
대충 좀 신경을 덜 쓰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바로 그 두 가지가 되게 되면은 두 개가 겹치게 되면은 바로 큰 사고가 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때 메르스 때도 크게 났었는데도 불구하고 원래 이게 그 중환자실이나 이런 데는요 균을 갖다가 이렇게 세정해서 소독해주는 그런 적외선 저 소독기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여기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뭐 다른 병원 또 알아봤지 모르겠지만은 잠깐만 1분만 해도 죽여버리는 그런 게 있어요. 소독기가. 예. 그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 설치 안 하게 되면은 바로 공기 중이라든지 다른 데 있는 균이 돌아다니면서 또 감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잠시만, 그러니까 인력 부족의 문제도 있고 네. 안전 불감증 그런 기기가 있는데도 사용을 안 하거나 구입도 안 하는. 구입을 안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바로 예. 그런 게 겹치게 되면은 이런 일이 계속 또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 백 변호사님 이런 의견이 힘을 받는 이유가 이대 목동병원에 대한 증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뭐 인큐베이터 옆에 바퀴벌레가 있었다라는 얘기까지 들리고 있어요. 사실 이 부분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뭐 미수가가 있는 사실 미수가들 굉장히 중증 환자 아닙니까? 예. 제일 중요한 게 그곳의 위생 상태일 텐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큐베이터 옆에서 바퀴벌레가 발견이 됐는데 그냥 휴지 두루마리 휴지를 2번 감아서 이렇게 자면서 이 바퀴벌레 하는 그런 방역하는 곳 있잖아요. 그 세스코라고 세스코 불러야겠다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바퀴벌레를 잡았던 걸 본 적이 있다라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거. 그렇죠. 그러니까 증언만 그거에서 보면요. 바퀴벌레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지금 굉장히 충격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또 하나는 이제 보통 보면 바깥에서 이제 요즘에 이렇게 눈 많이 오면 눈 맞은 신발 그대로 신고 들어가고 휴대폰 사용 제지도 없고 보통 이제 들어가기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독을 하든 뭐 알코올 소독을 하든 뭔가를 해야 될 텐데 예. 전혀 소독도 없이 그냥 들어가서 이제 환자 가족들이 본인들이 찝찝해서 알코올로 소독을 하고 들어갔다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라면 사실상 이대 목동병원에서 위생 관리는 거의 사실상 없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 수준이 아니라 좀 충격적이네요. 예. 일단 저 얘기는 이대 목동병원을 내원했던 환자들의 주장입니다. 뭐 바퀴벌레도 나왔다, 예. 출입 통제 없다. 이건 뭐 백 변호사님 말씀처럼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을 해야 되지만 다만 이승남 교수님 이게 말이 되는지요? 그러니까 만약 저게 사실이라면은 바퀴벌레는 들어올 수도 있어요. 너무 조그마니까. 하지만 우리가 중환자실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가냐? 원래 옷에다가 그 가운 같은 걸 입고 신발에도 다 쓰고 들어갑니다. 신발 안에 더럽지 않게. 근데 그냥 저런 식으로 들어갔다는 거는 균덩어리 그냥 통째로 갖고 들어간 거랑 똑같은 얘기죠. 그 중환자실에 있는 아이들이나 신생아한테 전부 다 균 덩어리 갖다 나눠주는 거랑 똑같은 건데 저거는 솔직히 전 믿고 싶지 않지만 만약 저랬다면은 병원에 큰 질병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다른 곳도 아니고 중환자실 그리고 신생아. 원래 중환자실은 일반 사람들이 저 친지들이 면회할 때도 단 한 명밖에 못 들어가는데 중환자실 아닙니까? 한 명만 못 들어가는 뿐만 아니라 시간을 정해놔요. 어느 시간에만 들어가고 딴 시간에는 못 들어가야지만 그 관리가 되기 때문에 예. 그만큼 중요한 데인데 저렇게 했다는 건 진짜 저건 병원은 중환자실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일반 병동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예, 이 교수님 뭐 위생 관리도 심각하지만 사실 저희가 좁혀보니까 뭐 수액 오염의 가능성도 있고 세균 감염 네. 가능성도 있잖아요. 굉장히 기초적인 부분 아닐까요? 중환자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저희가 이걸 의료가실 중에서도 너무 기본적인 의료가실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 수액 감염이 그렇다면은 종정이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처음에 만드는 공장. 거기서 만들 때 잘못된 경우도 있고 저번에 벌레 한 번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 병원에 와서 거기서 약을 섞는 중에 거기서 감염될 가능성. 세 번째는 뭐냐? 옮기면서 감염될 가능성. 이 3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셋 중에서 어느 게 확실한지를 갖다 알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어디가 단초이게 제일 그렇죠. 예. 그런데 저는 조금 지금까지 이승남 교수님 말은 다 이해되는데 이해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제 국가수 소견 얘기에서 유관상이 사망한 신생아의 소장과 대장이 부풀러 올라 있었지만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신생아들의 소장과 대장이 부풀러 있었다는 건데 이건 어떤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신생아 소장과 대장이 부풀어오는 건요. 궤양성 우리가 이게 장염, 궤다성 장염이라고 있어요. 이게 균이 들어가서 우리 몸속에서 갑자기 면역이 떨어진 애들은 거기 장 점막이 파괴돼 가지고서 거기가 괴사가 되면 그거로 장이 확 부풀어 오릅니다. 예. 우리 왜 빵 할 때 발효시키면 어떻게 되죠? 발효할 때 빵 부풀듯이 우리 세균 장도 이렇게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하는 가능성이 이스트 있고. 넣듯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균 때문에 그럴 수가 예. 있고 또 한 가지 뭐냐 이 아이들 아까 할 때 CPR이라고 심폐소생술 하잖아요. 심폐소생술 할 때 그것으로 인해서 장이 눌리거나 그래서 그것으로 부어오를 수가 있어요. 왜 장에 출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확실한 거 봐야지 합니다. 예. 그러면 소장과 대장이 부풀어 오는 거는 이제 수액과 선후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러니까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궤양성 장염이 먼저 왔을 경우에는 개 때문에 그런 거고 예. 수액이 들어가서 만약에 폐혈증을 일으켰으면 그것 때문에 생길 수가 있는 거고 한가는 CPR이라고 했잖아요. 심폐소생할 때 눌려서 혈관이 터져서 올 경우는 그건 세 번째죠. 예. 세 가지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예, 이 교수님 지금 뭐 세균 감염, 수액 오염 여러 가지 얘기가 네. 나오고 있는데 또 한 가지 나오는 얘기가 모유 수유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 상한 모유를 먹였다 이런 증언들도 쏟아지고 있어요. 근데 그 상암 모유라 번째 주제 함께 짚어볼 전문가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뉴스특급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작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대 목동병원 영아 실명 사고까지 있었군요. 이 얘기는 저희가 이대 목동병원의 과실 얘기와 함께 잠시 뒤에 짚어보기로 하고요. 먼저 오늘 현장부터 다녀와야 할 것 같습니다. 이대 목동병원에서 사망한 신생아 4명의 장례식이 오늘 새벽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또 사망한 신생아 3명에게선 같은 세균이 검출돼 유전자 분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훈우 기자. 네, 이화여대 목동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오전 6시쯤부터 숨진 4명의 신생아들 발인이 차례로 진행돼 조금 전 마무리됐습니다. 신생아들이라 따로 빈손은 차리지 않고 바로 장지로 향했습니다. 부모들은 자식들의 발인을 지켜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고 미리 준비해둔 옷을 수의 대신 입히기도 했습니다. 보건당국의 조사엔 한층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숨진 신생아 4명 중 혈액 배양 검사를 한 3명에게서 같은 세균이 검출된 겁니다. 시트로박터 푸른디라는 균으로 면역 저하자에게 감염을 유발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병원 내에서 감염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성인의 장내에 있는 세균이기 때문에 당시 신생아 중환자실에 출입한 의료진의 대변 검사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같은 경로로 감염됐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유전자 분석 중인데 오늘 중으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검출된 균은 항생제 내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병원의 항생제 남용이 세균의 내성을 띄워 신생아들을 숨지게 했을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국가수는 사망 원인을 세균 감염만으로 특정짓기는 아직 이르다는 소견을 밝혔습니다. 또 신생아의 최종 사연이 확인되기까지는 한 달 정도가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이화여대 목동병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 다녀왔습니다. 들으셨던 것처럼 오늘 조금 전에 신생아 4명에 대한 장례식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김복준 교수님. 예. 차례로 발인이 진행된. 이제 이상하게 이제 오전 6시 30분부터 조금 전까지 이제 내 아이에 대한 이 발인이 끝났는데요. 예. 역순으로 진행이 됐네요. 지금 보니까 6시 30분에 이제 발인이 시작된 아이가 이제 가장 마지막에 사망했던 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08시 30분, 05분경에 그때 이제 세 번째 아이, 사망한 아이, 그리고 이제 10시 25분에 이제 두 번째 사망한 아이,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마지막 첫 번째 이 사망한 아이가 역순으로 이렇게 이 발인이 진행됐습니다. 예, 백 변호사님 뭐 앞선 리포트에서도 확인하셨지만 정말 안타까운 게 신생하다 보니까 따로 빈소조차 마련되지 않았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사실 뭐 아이가 사망을 하면 부모 가슴에 문다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저 빈소 분위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의 부모님들은 굉장히 좀 오열하고 힘들어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퇴원을 앞둔 환우도 있었거든요. 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수의를 보통 입히는데 수의가 아니라 이제 퇴원하면 입히려고 이제 미리 준비했던 그 아이의 옷을 입혀서 또 저런 상황이 됐는데 예. 사실 저도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미스테리하다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런 일이 더 이상 이제 발생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방식으로든지 철저하게 조사 그리고 검증을 거쳐서 이번 일이 왜 일어났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노력을 분명히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화면 잠깐 보시면 저렇게 작은 곳에 시신이 같이 연구처에 가는 모습을 보는 저 부모의 마음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저희는 이제 짚어볼 걸 짚어봐야죠. 이승남 교수님 어제부터 저희와 함께 하고 계신데 질병관리본부가 밝힌 단초, 그러니까 아주 일단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시트로박터 푸른디균이라고 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까지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균이죠. 그러니까 어저께 얘기했던 그람 음성균 중에 하나인데
그 대장균도 그런 음성균이 있잖아요. 그런 약간 비슷한 사춘이에요. 근데 히스테로박터균이라는 자체는 이 자체는 우리 성인 장 속에도 살고 물이나 토양, 음식에 다 있는 균이에요. 문제는 뭐냐? 얘가 그 성인한테나 보통 사람은 괜찮은데 면역이 떨어지거나 신생아나 미숙한테 들어갈 경우에는 걔네들한테는 치명적인 병을 일으키기 때문에 바로 호흡기 감염, 요로 감염, 폐혈증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균은 일반 사람 문제가 아니지만은 면역이 떨어지거나 미숙한테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이 교수님 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혈액 속에서 해당 균이 발견이 된 네. 거잖아요. 조심스럽긴 하지만 저희가 그러면 세균 감염에 의한 폐혈증이다, 사망 원인을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걸까요? 볼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 80분 동안에 4명이 같이 사망했잖아요. 예. 이런 경우가 굉장히 지극히 드물어요. 근데 한 가지 문제는 뭐냐? 우리 아까 시프로박터균 같은 경우에는 항생제를 많이 쓰는 이제 병원 항생제를 많이 쓰잖아요. 이 균이 거기서 있으면서 걔가 자꾸 내성이 생기는 거예요. 내성균이 생기면 얘가 점점 세지는 균이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균이 신장한테 들어가면은 치명적인 폐혈증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 어저께인가 그 카테타 문제가 나왔었는데 그 문제는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우리가 아이들이 혈관이 팔이 가늘잖아요. 잠시만요. 예. 교수님, 저희 이제 그 시청자 여러분과 같이 조금 더 집중해서 보기 위해서 그 들고 계신 분을 저 카메라에 좀 더 한번 밀착해서 보여주시겠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아이들은 혈관이 가늘기 때문에 여기다 팔에다 못 놔요. 아하. 그래서 여기 심장이 있는데 바로 위쪽에 이쪽에다 여기 꽂아가지고 이쪽 정맥으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예. 이 굵은 혈관에다. 그러니까 이걸 다 정맥에다 꽂아놓은 다음에 여기다 카테타를 연결해가지고 그다음에 안 쓸 때는 이렇게 막아놓고 쓸 때는 이걸 열어가지고 여기다 주사를 놔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 간호사나 누가 어떤 그 수액이 오염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애들한테 주사를 놓고 또 들어가고 그 놓은 주사를 가지고 또 옆에다가 만약 그 손으로 만졌으면은 옆에인데 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동시에 4명이 다 감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3명까지 썼으면 3명. 그러니까 수액이나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그 다룬 사람의 손이라든지 장갑에 그런 균이 있었으면 동시다발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교수님의 추측에 따르면 이 발견된 혈액에서 발견된 해당 균이 이렇게 수액을 투여하는 과정에서 외부 감염이 됐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고서는 3명이 동시에 시프로박터균이 들어갈 확률이 별로 없습니다. 예. 그래서 수액제나 아니면 간호사가 뭘 하는 조중에 그 조작할 때 그런 손이라든지 장갑에서 오염돼서 3명한테 동시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큰 이게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들어주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게 예를 들면 수도꼭지잖아요. 그죠? 물을 그렇죠. 틀고 네. 잠그고 하는. 예. 그러면 상수원, 그러니까 그냥 수돗물 자체가 오염돼서 들어오면 그렇죠. 저 자체가 오염이 다 된 거고. 그렇죠. 그럼 결론적으로 지금 이 신생아 4명이 갑자기 숨진 이유는 병원의 감염 관리 부실, 그러니까 이 세균 관리 부실이 가장 큰 거네요. 그러니까 직접 사례는 나중에 봐야 되겠지만은 예. 일단 시프로박터균이 나왔기 때문에 이 아이들 3명은 폐혈증 가능성이 있는 거죠. 왜? 동시에 각자의 감염이 될 수가 없거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은 그